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채널을 운영하는 애슐리 용입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맨유를 굉장히 응원하는 채널이고요. 가끔씩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 리뷰나 우리 해외파들이 속해 있는 토트넘, 울버햄튼, 파리 생제르맹 분석 같은 것도 간혹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안컵 대장경이 끝났죠. 우리나라 축구는 비피더스 축구였다. 생명 연장의 꿈. 아무래도 연장전을 2번이나 가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클린스만 감독의 임기를 연장해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파헤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았죠. 사우디전도 그렇고 호주전도 그렇고 경기력이 아주 졸전이었지만 경기 결과를 갖고 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그렇게 강한 수위로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우승을 결과로 갖고 오겠다라고 공언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 이제 요르단에게 무너지면서 사실 그런 말도 의미가 없어졌죠. 축구는 감독 책임이고 감독 노름이에요. 선수들은 주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과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저는 굳이 옹호하자면 덕장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봐요. 덕장의 스타일도 퍼거슨 같은 경우도 전 덕장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전술적인 역량이 있었지만 헤어드라이어 못하면 개질을 하는 거죠. 야 이 새끼들아 다리 분질러버려 이런 식의 그런 동기부여도 전 덕장의 요소라고 봐요. 근데 클린스만은 해조 축구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분위기를 타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뒤에 좀 얘기해드릴게요. 전력 강화실 같은 걸 만들어서 독일의 밀러 위원장을 앉히고 클린스만 감독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왜 클린스만이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당시에도 클린스만 그 선임 배경에는 어떤 찜찜한 그런 여론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나마 조금 성공했다고 이제 좀 평했던 것들이 2004년부터 이제 독일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서 독일 월드컵에서 팀을 3위에 올려놨죠. 아무리 독일이 세계적인 강팀이더라도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든다는 거는 꽤나 좋은 성과라고 봐요. 자기 자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데 미국 가서 거주해서 그때도 거주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미국에 집도 있고 뭔가 미국의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분방하고 미국이란 나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미국 대표팀을 꽤 오래 있었죠. 그래서 미국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북중미 골드컵 우승이라든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 등의 호성적을 냈어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또 미국 국가대표 시절엔 성적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국가대표는 미국에 사니까 얼마나 미국 경기장을 자주 가겠어. 그리고 미국 선수들은 지금이야 이제 유럽에 많은 선수들이 진출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자국 리그 MSL 기반으로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었고 도노반이라는 몇 명의 그냥 유명한 선수들만 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뛰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이 일하기엔 더할나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헤르타 베를린과 바이에른 뮌헨 시절인 것 같아요. 헤르타 베를린 때는 성적 부진 같은 게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77일 만에 라이브를 켜고 사퇴 기자회견을 자기 혼자 했어요. 굉장한 기행이죠.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도 그때 이제 필립 람이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전술 같은 게 없어서 자기네들이 전술을 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만한 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필립 람을 진짜 굉장한 천재처럼 묘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술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차기의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선수로 꼽았었는데 필립 람을 아까 제가 얘기한 덕장으로서의 히든 포인트가 있다 했죠. 그게 뭐냐면 레브가 있었어요. 레브가 그 뒤에 독일 국가대표팀을 잡으면서 완전 승승장구해서 거의 10년을 이끈, 오히려 지금 포스트 레브가 없어서 독일이 지금 몰락을 걷고 있을 정도로 레브가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석 코치로 있어서 전술을 그 사람이 다 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스타 선수 출신으로서 얼굴마다만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꾸 K리그 일단 안 봐. FA컵 결승이나 이런 정말 이벤트적인 경기만 오고 코치들이 하면 된다. 그럴 거면 감독을 못하러 둬. 그냥 코치들 몇 명 두고 그냥 국가대표 하지. 물론 역할 분배는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일정량은 봐야 그 이후에 짜잘짜잘한 것들을 코치한테 맡기는 거죠. 주요한 일정을 다 안 하면서 코치들이 하면 된다. 이거는 연봉이 29억으로 알고 있는데 29억 받고 감독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듯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뭔가 이제까지 했던 걸 보면 국가대표 명단 발표할 때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벤트적인 행사를 했잖아요. 왜 선수 선발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기자들의 문답도 대답을 해서 광주의 이순민이 너무 잘하더라. 수비형 미드필더가 우리 국가대표 어떤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스쿼드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문답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안 만들어도 될 논란들이 거기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스쿼드 문제예요. 26명으로 더 확대가 됐잖아요, 엔트리가. 그 엔트리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중앙 공격수랑 왼쪽 풀백, 너무 많은 중앙 수비수 이런 문제였는데 봅시다. 포워드로, 센터 포워드로 볼 수 있는 조규성, 오영규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센터 포워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에요. 윙 자원부터 볼게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양현준, 정우영, 문선민, 중앙 미드필더 라인인 황인범, 이재성, 홍현석, 박용우, 이순민, 박진섭.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냐면 여론이 하도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K리그에서 잘했던 뭐 이순민 선수나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잘했던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박진섭 선수를 뽑았어요. 박용우 선수도 뭐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셀틱에서 뛰고 있는 신예 선수라 발탁한 거 뭐 좋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김민재, 김영권, 정승현, 김주성, 김지수 이렇게 5이 있어요. 그리고 박진섭 선수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럼 6명이 센터 포워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인 전술은 포백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2배수 정도 뽑아요. 그러면 4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뭐 부상 변수까지 멀티 자원 뭐 박진섭 선수까지 하더라도 5명이 전 센터포워드로 최대하원이라고 봤어요. 아무리 미래를 보고 김지수 같은 선수를 발탁하고 뭐 김주성 선수 같은 선수 발탁한 거 좋았어요. 의미까지는. 근데 단일 경기에 단판 토너먼트 대회에서 그런 의미까지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주성이나 김지수 선수 하나만 넣었어도 됐다고 봐요. 이 둘 중에 좀 더 자기가 그나마 쓸 법한 선수. 그리고 이제 문제의 풀백인데요. 김태환, 서령욱, 이기재, 김진수 선수예요. 양쪽 풀백에 2배수를 뽑은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김태형 선수는 리그에서도 워낙 뭐 치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발도 빠르고 원래 공격수 출신도 같고 오버래핑이나 크로스에 되게 능하고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뭐 로테이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도 오른쪽 왼쪽 번갈아 쓰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발이 오른발이고 왼발을 잘 안 쓰는 선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령우, 김태환을 차라리 오른쪽에만 두고 그때 그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이 필요하면 김태환, 좀 더 수비적인 밸런스가 필요하면 서령우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고 이제 문제의 왼쪽인데 이기재 선수 수원에서 굉장히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도 그렇고 대기만 상향 선수처럼 나중에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도 되게 멋있었고 근데 최근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당한 수원에서도 주전으로 밀렸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김진수 선수도 대회 직전에 부상이 좀 있었고요. 그럼 김진수 선수가 부상이 있고 조별리그에 회복하고 토너먼트에 쓸 요량이면 진짜 폼에 올라온 왼발잡이 풀백이 필요했어요. 이기재 선수 말고요.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봐요. 괜히 이기재 선수만 욕을 먹은 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 끝나고도 김진 선수가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인터뷰를 했죠. 조별리그 외에는 자기 아픈 적이 없다. 경기력이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왜 스쿼드에 넣냐고. 결국에 서령우가 왼쪽 계속 나왔잖아. 그런 것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김태환이랑 설령우만 거의 그냥 주전 풀백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스쿼드 불균형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결국 전술로도 이어져요. 바레인전 빼고는 다 졸전이었어요. 조별리그 때도 와, 요르단 왜 이렇게 잘하지였어요. 그 반대급부로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국가대표 보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PPR 랭킹이 떨어지는 국가인데 거기도 한두 명의 스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요르단 알타라미인가? 걔가 이제 몽펠리에에서 뛴다고 하는데 뭐 몽펠리에 프랑스 빅리그 팀이긴 해요. 아니 우리는 없어? 알타라미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알타라미 수준 이상의 선수가 우리가 훨씬 많아요. 공격진은 황희찬, 손흥민, EPL에서 지금 득점권에 있던 선수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강인. 같은 프랑스 리그지만 몽펠리에와 파리 생제르맹은 달라요. 수준이.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엔리케 감독이 주전으로 쓴 선수예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선수 하나 있으면 왜 갑자기 이 선수만 메시가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갑자기 다 몇 단계로 디버프가 되는 것 같지? 이게 결국엔 전술의 문제예요. 전술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든 개인 역량으로 버티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랑 호주는 우리를 너무 리스펙해가지고 우리를 너무 두려워해서 졌다고 봐요. 왜냐면 걔네들이 골 넣고 너무 일찍 잠궈서 우리가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뚝갑 패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골 넣고 막 연장 가고 승부차기에서 이긴 거잖아요. 프리킥 골 넣고. 근데 요르단 감독이 그걸 보고 대한민국 그렇게 무서운 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넣었다고 처음부터 잠글 필요 없어. 끝까지 맞불르면 얘네 못 넣어. 이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요르단이 한 골 넣고도 계속 맞불을 한 거야. 그러니까 2골 먹힌 거야 우리나라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축구를 보는 시야예요. 적재적소 필요한 자리에는 왼발잡이들이 필요해요. 왼쪽에 쓰는 선수들 혹은 반대발 윙어, 오른쪽에 역발 윙어들
이런 데 보면 왼발잡이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왼발잡이 센터백 김영건 선수, 북미의 왼발잡이들, 홍현석 선수, 이재성 선수, 이강인처럼 윙으로 뛸 수 있는 왼발잡이들. 왼쪽 풀백은 웬만하면 왼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인데 진짜 잘해. 인버티드 풀백처럼 치고 들어와서 지가 때리거나 막 아니면 접어서 오른발 크로스 올렸는데 너무 기가 막히거나 혹은 이영표 선수 옛날처럼 오른발잡이인데 막 드리블 쳐서 들어가지고 막 뚫거나 이런 특장점이 없는데 오른발잡이가 왼쪽 쓰면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저는 사실 현명 선수를 이번 경기 내내 보면서 욕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왼발 타이밍 계속 못 잡아. 왼발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가 딱 서령한테 가고 공간 패스가 가고 거기서 바로 왼발이 올라가면 되게 좋은 타이밍인데 계속 한 번 접는단 말이에요. 접어서 상대방이 오른발 잡으면 한 번 더 접고 왼발을 올려요. 보면은 그럼 템포가 2번 잡혀요. 우리 공격수들도 멈칫하다 타이밍 뺏기고 상대방 수비수들도 다이렉트 하면 이게 몸이 무게중심 이렇게 되니까 크로스가 바로 올라오면 헤딩이나 이런 반응이 역방향이 걸리고 막 늦는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도 무게중심을 잡고 자리 잡을 시간을 주는 거야. 접고 하면. 그래서 타이밍이 다 먹혔어요. 공격력이 너무 반감됐고 수비도 서령우 선수 커버를 거의 못했어요. 스쿼드 불균형이 결국엔 전술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센터포워드도 조규성, 오영규 선수를 뽑아왔으면 그때 맞춰서 잘 써야죠. 오영규 선수는 그럼 무슨 역할로 데리고 간 거죠? 조규성 선수도 경기에서 보여준 게 사우디전 극적인 동점골파고는 없어요. 자꾸 타이밍 다 놓치고 자기가 때려야 될 때 주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헐리우드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머리 말고 발도 좀 쓰고 상체 근육만 키우지 말고 막 하체도 좀 키워서 뭔가 밸런스를 잡거나 왜 축구 선수가 발을 못 쓰고 머리만 써? 배갈삽이야? 다른 스트라이커 자원을 좀 대체 발탁을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 위주의 전술을 더 많이 만들어서 갔거나 전술이 포메이션은 아니거든요. 포메이션 내에서도 선수들의 역할을 지정해주고 어떤 움직임들을 지정해주는 게 전술인데 클린스만은 포메이션이 곧 전술인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여기 손흥민 톱 가져, 골 넣어줘, 이게 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에는 한계, 전술의 한계가 스쿼드에서부터도 왔다. 클린스만은 그렇다 쳐. 클린스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그런 덕장 스타일이라고 쳐. 그런 스타일로 가끔 성적도 냈어요. 그러면 축구협회나 혹은 이 어떤 축구 관계자들이 덕장을 보조할 만한 지장을 더 써야 돼요. 그 수석 코치를. 벤투 시절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벤투 감독은 사실 그 과정상에 굉장히 비판 요인이 많았어요. 벤투 감독도 아시안컵 성적을 잘 못 냈던 걸로 알아요. 2019년인가요? 그때 아시안컵에서 카타르한테 1대0으로 지고 8강에서 떨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카타르가 그때 결국에 아시안컵 우승했을걸요?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자기의 전술 철학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황인범과 이재성의 어떤 계속 유기적인 스위칭과 패스웍을 통해서 빌드업을 만들어내고 간격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벤탄쿠르랑 발베르데가 있는 우루과이의 중원을 상대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했어요. 우루과이를 상대로. 그런 축구를 1년 만에 한 4년 정도 퇴행시켰다고 봐요. 슈틸리케 시절 생각나고 선수들의 개개인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정 선수들 거론을 하긴 했지만 그 선수들조차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감독의 문제이고 그리고 감독의 문제를 더 넘어서도 이 감독을 왜 선임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드는 대회였다고 봐요. 우리나라 감독 상한선 연봉이 뭐 20억, 30억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 꾸역꾸역 데리고 와서 클린스만 데리고 와서 경질시켜 조기 경질시키면 막 위약금하면 거의 100억 될 거예요. 그렇게 줄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좀 잘 몰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감독 연봉 상한선을 차라리 100억까지 올리고 쉬고 있는 명감독들을 100억 내의 예산으로 최대한 어떻게든 쇼붙여서 데리고 오거나 야 너 아시안컵 성적 내면 연장해줄게 뭐 이런 식의 딜을 치고 기업에다가도 후원 좀 해줘. 그럼 우리 아시안컵 성적 우승하면은 니네 더 홍보해주고 할 테니까 그 뒤에 연장할 때 또 후원해줘. 이런 식의 딜을 쳐서 차라리 진짜 돈을 더 써서 확실한 감독을 데리고 오든가. 클린스만 같이 이런 사람으로 갈 거면 클린스만의 배경을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돼요. 그래서 클린스만이 보니까 성적 낼 때 보니까 얘는 서포트하는 지장이 필요해. 수석 코치가 진짜 중요해서 수석 코치를 진짜 잘 붙여주든가.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클린스만을 무조건 하면 안 됐다기보단 클린스만을 했었더라도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첫 컨텐츠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시안컵 리뷰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축구적인 어떤 건전한 토론 이런 것들 너무 환영합니다. 저의 말에 공감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런 것들을 막 토론하면서 저도 더 발전하는 어떤 리뷰어가 되고 싶고 더 좋은 축구 팬들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